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전시를 소개해드릴 피아니스트 김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 나아가 작년 관람객 방문자 수 세계 3위로 글로벌한 정상급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 DNA를 살펴볼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던 해인 1945년 바로 그해 12월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개관하여 남산과 덕수궁, 경복궁 시기를 거쳐 2005년 이곳 용산에 멋진 건물로 이전해 현재 개관 2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곳에는 그럼 과연 몇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을까요? 현재 박물관은 약 43만여 점의 유물을 수령하고 있고 지금 전시되고 있는 유물은 대략 1만여 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해설 동선은 1층 좌측에 위치한 대동여 지도부터 해서 선사실을 거쳐서 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살펴보고 1층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는 김홍도 특별 전시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전시실로 이동해 보실까요? 대동여 지도는 1861년 고산자 김정호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만들어지던 조선의 여러 지도들, 여러 지리학적 연구 성과들을 모아서 특히 지금 보시는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 대지도의 성과, 백리를 척으로, 일척으로 표시한 이런 축척과 기호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과 강, 길인데요. 여기 표현된 선 중 굵고 구불구불 거리는 선들 보이시죠? 진하게 검고 구불구불 거리면서 뾰족뾰족한 게 나와 있는 이 선들, 이 선이 당시에 있었던 산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특징적인 점이 산을 별개로 표시하지 않고 다 하나로 이어진 산맥을 산줄기로 표현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 얇고 구불거리는 선 보이시죠? 그 구불거리는 푸른 선이 바로 강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강폭에 따라 어떤 강줄기는 한 줄, 이렇게 한 줄, 어떤 강줄기는 이렇게 색깔까지 칠해서 두 줄로 이렇게 폭넓은 강은 이렇게 두 줄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토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제가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표시했죠. 여기 황토색으로 된 이 선은 이 길을 간단히 표시한 부분입니다. 또 선 위에 일정한 간격의 점들이 보이는데요. 작은 점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길의 거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점과 점 사이는 심리인데요. 어떤 길은 그 간격이 좁게 찍혀져 있는데 간격이 좁을수록 험난한 지형입니다. 그럼 간격이 넓으면 평탄한 길이겠죠. 대동여 지도는 오늘날의 지도처럼 기호를 사용했다는 굉장히 앞서 나간 현대적인 지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지도표가 있는데요. 각 기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그림이 아니라 목판입니다. 김정호는 조각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한 표현을 목판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12점이 남아있는데 전국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약 60여 점 정도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판은 한 번 새기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수정한 흔적이 보입니다.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목판으로 찍어냈다는 건 그림으로 남기는 것보다 많이 그리고 빨리 찍어낼 수 있었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의 우수성을 평가할 때 조선 후기 지도의 고급화와 대중화에 앞섰다는 점이죠. 또 22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 접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절첩식 지도였는데요. 실용성과 휴대성이 현대와 흡사합니다. 그럼 선사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물들을 통해 우리가 살지 않았던 오래된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그 당시 여러 시대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그 자그마한 조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각판은 농경문 청동기라고 불리는 건데 원래는 아래로 이만큼 방패처럼 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부분이 유실된 채로 1969년 한 골동품상에서 이 유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조각은 자칫 고물상인에 의해 돌아다니던 것을 우리 유물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던 한 골동품상이 우연히 알아보고 헐값에 구입해 박물관에 팔게 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각이 처음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에는 녹이 많이 슬어서 무늬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녹을 벗겨내자 무늬가 드러났고 청동기 시대에 농사짓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임이 밝혀졌죠. 그럼 유물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위쪽으로 6개의 구멍들이 보이는데요. 이 구멍들은 무엇일까요? 원래 네모난 구멍이었는데 닳아서 둥글둥글하게 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이 조각을 뭔가 끈으로 걸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 둥근 고리가 보이는데요. 이 고리는 예전 우리 기와집 대문에 걸려있던 대문고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 대문고리처럼 들었다 놓으면 소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제사장이 이 고리로 소리를 내서 하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각판 앞뒤로 새겨진 무늬를 살펴볼까요? 이쪽 면이 앞면인데요. 여기 왼쪽 부분에 보이시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측에도 똑같이 있죠? 네, 새 같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마치 나뭇가지 위에 새가 앉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시골 갔을 때 마을 입구에 나무 기둥 위에 새가 있는 솥대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솥대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솥대 위의 새는 소식을 전달해주는, 인간과 달리 하늘을 날아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렇기에 인간의 소망을 하늘에 전하고 하늘의 뜻을 인간에 전해주는 전령사의 존재로 고대인들은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뒷면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오른쪽은 머리 위에 긴 깃털을 꽂고 농기구로 힘차게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 농기구는 따비라고 하는 농기구이고요. 왼편에는 작은 깃털을 꽂은 사람이 작은 항아리 옆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쉽게도 조각의 큰 부분이 깨져 있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생생한 그림이 그 먼 옛시대의 모습을 유추해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오래된 유물입니다. 유물이 고철장수에 의해 용광로에 녹아서 없어졌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생각하면 더욱 이 유물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선사시대가 글자가 없었던 시대였음을 생각할 때 그 시대를 알아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단서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청동기 유적지 발굴 후에 지형을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갈아놓은 바디랑 자국이 보이시죠? 방금 본 유물 속 그림과도 일치합니다. 이 부분, 따비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아까 밭이랑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럼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이용해 좀 더 깊게 추리해 볼까요? 당시 농사, 경작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고 인류가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여 사회를 이루면 권력층이 생기게 되는데 고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다 믿어지는 하늘의 제를 지내는 제사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고신앙을 살펴보면 조령신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범인류적인 현상입니다.
이집트 벽화의 새 그림이라든가 지금도 티벳이나 몽골 공원에서 조장을 지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농경분 청동기는 당시 시대 모습을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역할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제의는 상당히 가까운 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조선시대 문집에 나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경은 입춘 제사 때 함경도 지역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나체로 한 해 농사가 잘 되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이유로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겐 이게 20세기 음악가 슈트라빈스키의 발레 봄의 제전에도 등장하는 장면과도 머릿속에 연결되면서 전 인류에게 공통된 본능적인 욕망과 염원을 느끼게 해줍니다. 관련된 음악을 더보기란에 올려놓았으니까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유물은 작은 조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드라마를 통해 좀 친숙한 삼국시대, 그중 제일 먼저 발생한 고구려 유물을 살펴보러 이동해 보실까요? 이곳은 고구려 강서중묘의 벽화를 모사해 놓은 곳입니다. 강서중묘는 지금의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 이곳에 위치해 있는 3개의 대형 무덤 중 하나로 북한 지역에 있는 고분입니다. 이 고분은 6세기경 만들어진 고구려 돌방 무덤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돌로 방을 만들어 출입구를 낸 무덤입니다. 강서중묘는 지상에 무덤칸을 만들었고 하나의 널방과 널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방무덤 제작 초기에는 돌로 쌓은 방에 석회칠을 해서 거기에 장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후기에 이르면 석회를 바른 화강암 벽체를 세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이 고분은 후자인 화강암 벽체에 그려진 그림이죠. 여기엔 무덤을 수호하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고분은 일제시대인 1912년 일본이 그들의 침략과 제국화를 위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세키오 다다시라는 일본 사업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통해 조선고적도어라는 일종의 우리나라 보물지도 가이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도가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강서중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엔 사진 영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 발굴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지 못했고 대신 강 벽면의 그림을 비치는 종이에 대고 그린 다음에 옮겨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며 벽면의 색 변화와 곰팡이, 부식득 이런 시간에 의해 훼손된 세밀한 부분까지 옮겨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모사도인데 도쿄대학, 도쿄예술대학,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나뉘어져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벽화의 그림들을 살펴보죠.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게 천장화입니다. 연꽃 문양을 중심으로 해와 달 그리고 봉황이 보이고요. 저 자세히 보면 해 옆에 있는 구름들 그리고 달 옆에 있는 달무리들 해 안에 있는 3개의 발이 달린 까마귀와 달 안에 있는 두꺼비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4개 방향의 벽면에 동물 그림을 그려놓았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쪽 방향이 동서남북이 됩니다. 여기 벽화들은 음양오행, 풍수지리, 별자리의 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풍수지리에 맞춰 사방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서볼까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한라산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서 한번 팔을 펴보겠습니다. 양팔을 펴면 먼저 동해바다, 백두산에서 한라산을 봤을 때 동해바다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이 동쪽, 우측이 서쪽인데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좌청룡 우백호란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 생략된 부분이 남주작 북현무입니다. 그래서 좌측,
즉 동쪽에 위치한 이 동물이 바로 청룡인데요. 청룡처럼 보이시나요? 청색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어서 살짝 혼란스러운데요. 청룡의 푸를청은 푸른 비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색, 즉 푸른 비늘과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다음에 황색으로 색칠되어 있고 몸통은 S자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청룡은 비를 관장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봄, 나무, 바람을 관여하는 신입니다. 용의 머리에 뿔도 달려있고 날카로운 발과 계단처럼 각지게 구불거리는 꼬리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서쪽, 즉 우백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백호처럼 보이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상징적 의미의 호랑이의 모습이고요. 그럼 무엇으로 용이 아닌 호랑이라고 특징을 구분할 수 있냐면 등에 호랑이 세로줄 무늬가 있습니다. 배 쪽으로는 범의 문양도 보입니다. 청룡과 비슷한 것 보이면서도 더 날카롭고 두껍게 강조된 발톱이 눈에 띕니다. 눈도 자세히 보면 더 부릅뜨고 있도록 표현되어 있고요. 백호는 흉신으로 사고, 질병, 파괴를 제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절로는 가을을 뜻합니다. 남쪽의 주작은 음양을 대변하기에 항상 암수 한 쌍으로 표현됩니다. 또 계절로는 여름을 뜻하고 불을 관장합니다. 이 남쪽 부분에는 원래 묘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서 입구를 중앙에 두고 좌우로 이렇게 암수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에는 문 없이 그냥 통과해서 들어갔고요. 이 주작은 날개가 활짝 펼쳐져 있고 부리에는 붉은 구슬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의 현무를 보시면 여러 봉우리의 산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위에 4발 달린 짐승이 거북이의 등껍질인 귀갑을 가지고 있으며 그 거북이를 휘감고 있는 붉은 뱀의 무늬가 물결 무늬가 있는 뱀이 이렇게 거북이를 휘감고 있습니다. 현무는 이렇듯 주작과 함께 음양을 뜻하기에 뱀과 함께 표현됩니다. 겨울과 북극성, 물과 어두움, 심오함을 관장합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포세이돈을 연상케 하기도 하죠. 이 공간의 모사도 제어는 실제 강서중묘 벽화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었는데 처음 발견하면서 제작된 모사도도 벽면 상태를 그대로 그 크기와 훼손 상태까지 그려놓아서 시간의 흐름이 지난 현재보다 더 생생한 벽화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서중묘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삼국의 다음 나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참 화려하네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 유물은 어느 나라의 것이었을까요? 네, 백제입니다. 이건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 껴묻거리인데요. 삼국시대에는 이전보다 무덤 부장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신라시대 고분에서 가장 많은 부장품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신라가 아닌 백제의 것을 먼저 볼까요? 우선 고구려 다음으로 국가의 모습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출토품이 발굴된 고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죠. 이 유물이 발견된 고분은 이제까지 발굴된 고분 중 부장자의 신분이 확실하게 밝혀진 유일한 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남대총, 천마총, 금령총 이런 총으로 되어 있는 불리는 고분은 고분의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덤의 특징을 따서 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듯 유일하게 주인을 밝혀낸 고분이었고요. 이렇게 주인을 알 수 있는 고분은 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선 약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됩니다. 우리나라 고분 중에서 부장자 이름이 붙은 고분은 이 고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백제 무령왕릉, 바로 이 고분인데요. 이 고분은 1971년 공주 송산리에 비가 많이 와서 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죠.
거기엔 고분을 지키는 진묘수,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묘수, 무덤을 지키는 수호상이거든요. 마치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처럼 이렇게 무덤을 지키는 수호상인 진묘수가 그 고분 안에 문을 열자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진묘수 앞에 묘지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석에는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백제무령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건 왕비의 관식, 즉 모자에 머리 모자에 꽂은 장식입니다. 아까 무령왕릉이라고 했는데 왜 왕비 유물이냐 하실 텐데요. 바로 합장묘에서 그렇습니다. 왕의 관식은 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관식은 얇은 금판에 조각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내는 투조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병 무늬 모양 위에 연꽃이, 분홍색 부분이거든요. 연꽃이 있고, 제가 분홍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주변은 연꽃잎, 초록색으로 표시해놨고요. 연꽃잎과 불꽃 모양의 화연문,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감싸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관식이 똑같이 대칭으로 제작되었는데 왕의 것은 달개도 달려있고 더 화려하고 입체적입니다. 아래쪽 초록색 부분은 금이 아니라 청동인데요. 금은 물러서 모자에 꽂을 수 없기 때문에 꽂는 부분은 청동으로 단단하게 제작했습니다. 이 무덤은 사신도를 보았던 돌방 무덤이 아닌 당시로는 매우 특이한,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는 벽돌로 된, 이 전축분이라고 불리는 벽돌로 된 무덤입니다. 연꽃 문양이 조각된, 하나하나 조각된 벽돌이 아주 아름답게 조각되어 촘촘히 쌓여져 있는데요. 1500년 만에 무덤이 열렸음에도 아주 보존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온도, 습기,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했던 그 기술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런 덕분에 많은 유물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고분 양식은 우리 고유 문화도 보이지만 전축분이라는 건축 방식에서 중국의 영향도 볼 수 있고, 일본의 금송으로 짠 관을 통해서 또 일본의 영향도 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나라의 영향, 여러 다른 나라의 영향을 볼 수 있으므로 당시 백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주변국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나라였는지,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엔 삼국의 마지막 나라 신라 유물을 살펴보러 이동해 보실까요? 이 토기는 금구슬이 나온 금령총에서 발견된 토기이고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발굴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자기와 토기를 구분하자면, 토기는 한 번만 구워서 완성되고, 또 도자기는 유약을 발라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완성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시대엔 1000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흙으로 빚은 토기임에도 이 유물을 가만히 보면 살짝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구웠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토기의 가치는 우리가 당시 일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이 토기를 통해서 말 안장 얻는 방법이랄지 의복 등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보 9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천마총의 천마도가 말 다래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확대된 이 부분이 바로 말 다래입니다. 이렇게 발받침 안쪽에 가죽이나 천을 덧대서 흙이 의복에 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물건이죠. 그럼 이 토기는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주전자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엑스레이로 투영을 해보니 말 안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말 등 위에 보이시는 이 잔에 대접에 액체를 부으면 말 뱃속으로 들어가서 말 가슴 앞쪽에 달린 이 대롱으로 나옵니다. 이 토기가 발굴된 금령총에서도 금건과 허리띠가 발견됐는데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망한 왕자의 릉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하인의 손에는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이 방울도 어둠 속에서 방울 소리로 저승길을 편안하게 잘 찾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이 실내에서 저관이 매우 화려하게 보이는데요. 얼마 전 경주 에이펙 행사 때 우리 정부가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황금관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통일신라시대 황금관 중 하나인 금관입니다. 황남대총에서 나온 금관과 허리띠인데요. 황남대총은 경주의 황남동에 있는 고분 중 가장 큰 고분으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이 고분은 표주박처럼 생긴 남분과 북분이 연결된 쌍분인데요. 보이시는 군관은 왕비의 무덤인 북분에서 나온 부장품입니다. 1973년 발굴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금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금관 앞쪽 무늬는 무엇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기 하늘을 향해 있는 날출 문자와 같은 한자 날출 문자와 같은 모양은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뭇가지, 즉 하늘과 맞닿고자 하는 토속 신앙의 믿음적인 표현의 문양입니다. 뒤편의 무늬는 마치 사슴뿔 같아 보이는데요. 사슴뿔도 하늘을 향해 자라나죠. 결국 나뭇가지와 같은 토속 신앙적 믿음을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런 화려한 금관 장식은 마립간 지배체제 시대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6세기 중반 이전, 5세기쯤 아니면 6세기 초반 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구분옥인 고곡도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달개, 주렁주렁 매달린 달개도 달려있는데요. 당시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조각 하나하나가 얇게 다듬고 옷 같은 장식품을 달게 되면 무너질 텐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무덤의 건축 방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은 나무로 틀을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쌓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썩어내려 돌이 무덤을 진공 상태로 밀봉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무덤 내부가 깨끗하게 보존되었고 도굴의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허리띠를 보시면 저 빨간 천은 전시용으로 박물관에서 덧대어 놓은 것인데요. 발굴 당시에는 썩어져서 사라졌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지만 신라시대에는 가죽이나 비단 허리띠 위에 저 금 허리띠를 덧대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물관에서 전시하였습니다. 허리띠에는 뭐가 잔뜩 매달려 있는데요. 무엇이 매달려 있을까요? 옥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부싯돌, 가위, 칼 등이 매달려 있죠. 당시 생활상과 다산, 권력을 보여줍니다. 북방 유목민들이 허리에 주렁주렁 물건을 달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모티브가 되어 장식용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고분을 하나 만드는 데는 당시 기술을 고려해 볼 때 작은 봉분 하나를 건축하는 데에도 장정 200명이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이런 큰 고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부장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부장품들은 착용의 편리성을 고려해 볼 때 평소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다기보다는 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유리병도 황남대촉에서 묻혀있던 껴묵거리 부장품입니다. 이 병은 페르시아, 당시의 페르시아인 지금은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에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실크로드를 따라 페르시아 물건이 신라까지 오게 된 그 여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시대를 지나 좀 많이 커다란 유물을 보러 가실까요? 꼭대기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죠. 이 탑의 이름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이 탑이 원래 세워졌던 경천사는 경기도 개풍군 공덕면 부석산에 있는 절인데 오늘날 북한 황해도 지역입니다. 고려 수도였던 개경하고 가까웠고 서울에서도 60km밖에 안 됐던 그런 절이어서 고려 황실에서 아주 자주 드나들면서 행사를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탑의 크기가 이렇게 큰 것으로 미루어 절도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매우 큰 절이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탑의 층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탑의 층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함께 세어볼 텐데 먼저 지붕이 없는 기단부가 있고요. 그 위로 지붕이 있는 탑신부와 이렇게 탑신부 3층, 7층 이렇게 해서 탑신부 10층이 있고요. 꼭대기에 장식부인 상륜부, 제가 지금 이 상륜부를 별표로 표시했는데요. 이 상륜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상륜부가 이렇게 오른편에 표시된 것처럼 경복궁에 전시됐을 때는 이 상륜부를 이렇게 복원해서 60년대에는 경복궁에 전시를 했었는데 경복궁 앞들에 그 상륜부 모양이 장식 모양이 그 고증 기록이 그 신뢰성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복원되었던 상륜부 장식을 다시 제거한 채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10층 석탑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이 지붕, 팔각 지붕이 있는 3층 석탑과 7층 석탑으로 합친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음양 오행에 따라 탑은 양을 상징하는 홀수에 따라 층을, 그리고 반대로 모서리 각은 음을 상징하는 짝수로 맞춥니다. 국보 86호로 조선시대 세워진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 국보 2호입니다. 이 유물에 많은 영향을 준 유물이 바로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탑보다 많이 높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탑들은 3층에서 5층, 많아야기껏 7층을 쌓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돌인 단단한 재질의 화강암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 잘 생산되지 않은 무른 성질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높이도 높고 그 안에 조각도 더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이는 당시 고려를 간섭하던 원나라의 영향인데 이 탑은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기황후의 뒷배로 친원파 인물들이 바로 원나라의 양식을 도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단부, 맨 밑에 지붕이 없는 기단부에는 삼장법사와 제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인 제자들이 여행을 하는 서유기가 조각되어 있고요. 특히 저팔계 조각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팔계 자료입니다. 탑신부 1층에서 4층까지는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법회 장면이 새겨져 있고 5층에서 10층까지는 부처님들이 명상하고 수행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서 탑을 내려다보면 기단부와 탑신부 3층까지는 원나라의 영향인 버금 아자 모양으로 보이고요. 4층부터 10층까지는 정사각 평면으로 우리나라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금 아자는 원나라 양식이고 정사각 평면 구조는 한국탑 양식, 즉 원나라 양식과 고려 양식이 함께 녹아있죠. 이 탑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하고 독특한 가치를 지닌 귀한 유물입니다. 탑신부 1층 몸돌에는 고려 충무강 4년 1348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서 만들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 탑은 이곳에 전시되기까지 많은 순환이 있던 유물입니다. 이 탑은 원래 개성 근처 경풍군 경천사에 있던 탑이었으나 1907년 일제강점기에 순종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방한했던 일본인 다나카 마차키에 의해 한밤중에 탑이 마구잡이로 해체돼서 불법 반출돼 언론인인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 미국인 호머 헐버트 등 여러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918년에 가까스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60년대에 경복궁에 복원되었다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죠. 산성비로 인해 대리석이 부식돼서 1995년에 다시 해체되고 10년간 보수 과정을 거친 현재는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
끝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부분에는 지진도 견딜 수 있는 판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넣었습니다. 그럼 탑을 감상하시면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진흥황 순수비입니다. 이 아름다운 유물은 물가 풍경무늬 정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병은 맑은 물을 담아두는 병으로 본래 승려가 지녀야 할 18가지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의 고향 인도는 덥고 물의 오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승려들은 항상 녹수낭이라는 촘촘한 천을 정병 주둥이 이 주구에 대고서 물을 걸러, 일종의 정수의 방법이죠. 걸러서 마셨는데요. 걸러 담아 마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점차 불전에 바치는 깨끗한 물을 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는데요. 불교 의식을 할 때 관음보살을 찬양하는 노래인 쇠수계를 행하면서 의식을 인도하는 승려가 솔가지로 뿌리는 감로수로도 이렇게 정병을 감로수 담는 정병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물을 어디로 담아 어떻게 마셨는지 생각해 볼까요? 담는 곳이 바로 이 옆쪽 주구 귀대 이쪽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곳은 이 빨대처럼 나와 있는 이 첨대 위쪽으로 마십니다. 고려시대 정병은 대개 몸체가 계란형이고요. 그리고 매끈하게 빠진 긴 목 위로 뚜껑 형태의 이런 둥근 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대롱형의 물을 넣고 빼는 이 첨대가 달려 있고 솟아 있고, 몸체 한쪽으로는 중간을 잘록하게 이렇게 좁힌 비녀 또는 조랭이 떡같이 보이는 이 귀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몸체에는 언덕 위로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와 갈대가 자라는 섬이 보이고요. 물 위로 노를 저어가는 어부와 낚시꾼, 새 등이 이 뒤편에 있는데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병의 긴 목에는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고요. 어깨와 굽 주위에 보이시는 이 무늬는 만사 형통을 뜻하는 여의도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귀대, 이 주구 귀대에는 풀무늬가 은사로 입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병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청동은 무엇과 무엇의 합금이죠? 네, 주석과 구리입니다. 원래 주석과 구리를 합하면 황동색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청동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림 테두리들은 검은색인데요. 이건 뭘까요? 바로 은입니다. 병에 홈을 파서 그리고 그 홈에 가는 은잎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색깔이 변했는데 그 변한 색의 조화가 더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이걸 청자로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그런 물결무늬 정병을 이렇게 청자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런 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청자를 만나러 다음 전시실로 이동해 볼까요? 이 유물도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이 작품은 국보 95 청자 투각 7보무늬 향로입니다. 이 향로는 고려 청자의 대표적인 명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향로는 향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투각된 뚜껑과 향을 태우는 몸통,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청자는 크기는 작지만 여기 바탕 흙에 그림 형태의 테두리를 파내는 음각과 그림 형태를 더 두드러지게 하고 바탕을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게 양각, 그리고 무늬 외의 부분을 내 구멍을 내는 투각, 지금 보이시는 게 투각인데요. 그리고 붓질을 해서 표현하는 퇴화,
그리고 입체로 문양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붙이는 첩화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이 모두 조화롭게 사용된 정교하고 세련된 예술작품입니다. 신라토기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고려시대에는 도자기 기술이 더욱더 절정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신라에서는 가마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릴 수 있었죠. 고려시대에는 이거를 1250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 그 신비로운 고려 청자 비색, 물총색 꼬리 색깔이죠. 청자 비색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향로 아래 받침 부분을 살펴볼까요? 이 향로를 떠받치고 있는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네, 토끼죠. 힘센 동물이 아닌 귀여운 토끼가 받치고 있네요.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살신성인, 자신의 몸을 태워서 봉양하는 그런 존재로 불교에서 많이 표현됩니다. 자세히 보면 토끼 눈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잎 한 잎 한 잎도 각각 조각해서 붙여놓았죠. 첩화죠. 복을 상징하는 칠보 문양 조각으로 된 투각되어 있는 이 뚜껑 부분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50도까지 올리는 그 고온의 가마에서 약간의 균열에도 반죽이 쉽게 터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각된 조각 부분이 그리고 연잎 이렇게 첩화된 부분들이 하나의 흠결 없이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건 그 당시 그 도자기 기술이 얼마나 하이테크, 세계 최고의 기술이었는지 감탄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뚜껑에 투각된 칠보 문양은 복을 기원하는 문양으로 엽전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백자를 보러 가실까요? 이렇게 개별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달항아리라고 알고 있는 백자대호입니다. 달항아리라는 별칭은 조선의 백자대호를 사랑했던 김환기 화백에 의해 불리기 시작해서 절친이자 국립중앙박물관 전 관장이었던 최순우 선생의 신문기고를 통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공식적으로 널리 애칭되게 되었습니다. 백자는 깨트려도 안의 흙이 하얗습니다. 청자보다도 더 고온에서 구워내야 하고 사용하는 흙의 종류도 더 돌성질에 가깝고 불순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질이 무르고 더 고온인 1300도까지 올려서 구워야 합니다. 가마에 1도를 올리면 정말 많은 나무가 필요한데요. 1300도까지 올리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어요. 그렇다 보니 정말 제작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자는 서민보다는 왕실에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반도체처럼 그 당시에 워낙 하이테크의 기술이어서 제작을 국가가 관리했는데요. 그게 바로 관요입니다. 광주요가 바로 그런 관요 이름 중 하나죠. 완전한 원형을 갖춘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찌그러져 있는 불완전함이 달아가리의 특별한 아름다움인데요. 이는 중국, 일본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백자 기술이 처음엔 중국에서 왔지만 이 달 항아리를 가능하게 빚어낸 것은 바로 조선의 도공입니다. 흙이 물러서 한 번에 빚으려면 물레에 한 번에 이렇게 쌓아서 올려서 빚으려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대접 2개를 빚어서 합천우와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접지 부분을 이어붙인 부분이 이렇게 완전한 구로 만들기가 조금 불완전하게 되고 만들 때마다 약간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계산과 계획의 미감이 아닌 한 차원 더 높은 불완전의 조형적 미학, 선비정신, 자연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층 대표 유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2층 서화관으로 가서 김홍도 특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화관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입구 정면에 보이는 패널의 그림은 누구의 어떤 그림일까요? 추사 김정희 세한도에 나오는 소나무 줄기 한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소나무 몸체 부분이죠. 여기만 보면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추상화 같이 이렇게 확대해 놓으니까 보이죠. 붓이 지나간 거친 소나무의 결이 느껴집니다.
서화관은 오랜 동안 낡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작년 공사를 시작해 올 2월 새로 단장 개관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그림의 손상을 방지하려고 작품 전시도 3개월 이내로 짧고 전시 공간도 조도가 어둡습니다. 전시실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는데 1관은 서예 작품들이 있고 2, 3관에 특별전, 4관은 그 외의 회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화관은 올해 재개관 기념으로 특별한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4월까지는 겸재정선, 김홍도의 전시는 오는 8월 9일까지, 8월 10일부터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김홍도 전시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화가는 정신 수양을 위해 그림을 그리던 사대부 양반들인 문인화가와 국가소속 도화서의 직업화가, 도원으로 나뉩니다. 김홍도는 궁궐에 소속된 화가인 화원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나 정조시대 활발히 활동했던 조선시대 대표 천재화가이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자는 산흥, 호는 단원, 단구, 서호이며 중인 신분이었지만 정조의 전폭적인 인정을 받아 연풍 현감까지 지냈습니다. 풍속화뿐 아니라 산수화, 화조화, 문인화, 인물화 등 모든 소재에서 어릴 때부터 뛰어났고 인정받아 일찍 재능을 꽃피웠던 천재입니다. 오랜 시간의 질곡을 거쳐서 노년의 예술의 경지를 더욱 심화시켰던 겸재정선이 서양의 미켈란젤로에 비유한다면 김홍도는 라파엘로 같은 인물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김홍도의 대표작인 단원 풍속도첩, 기로세련기에도, 총석정도, 노매도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김홍도의 그림 인생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일까요? 아닙니다. 조선 후기 문인이자 서화가인 표암 강세황이라는 분이 70세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분은 자화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 면에서 서양의 렘브란트에 비견되기도 하죠. 김홍도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왜 강세황의 그림으로 시작할까요? 바로 김홍도의 첫 번째 스승이자 평생의 스승, 예술적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홍도의 출신지도 강세황의 기록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강세황의 지막은 영의정까지 지낸 명문가인데 어쩌다 정치 논쟁에 휘말려 60세가 될 때까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렵다 보니 처가인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김홍도를 만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이가 막 빠진 한 남자아이가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 너무나도 재주가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이 장면에서 20세기 최고의 선생이자 피아니스트인 하이니히 구스타프 노이하우스가 불세충의 출에 어린 거장이었던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가 어렸을 때 만난 순간에 대해 기록한 장면, 나는 그를 처음 만난 날 나에게 들려준 연주 장면, 연주 소리, 창밖에 비치던 석양빛같이 기억한다. 그로써 나는 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즉 내가 제자를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각별한 감동의 표현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그에 비견할 만큼 강세왕의 김홍도와의 만남은 아주 강세왕의 인생에 있어서나 김홍도에게 있어서나 서로 매우 특별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어린 제자의 능력을 알아본 대가였던 거죠. 강세왕은 나이와 신분을 떠나 김홍도와 평생의 깊은 교류를 나눕니다. 조선시대 미술에 대해 얘기하자면 시, 서, 화, 즉 글, 글씨,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 중 어느 한 개 또는 두 개의 분야에서만 뛰어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강세왕 이분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뛰어났던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절이라 칭송받고 당대 예원의 총수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남겼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그는 평상복에 공무수행 착장인 관모, 즉 오사모를 쓰는 예법에 어긋나는 착복을 했어요. 이를 통해 관직에 지금 있지만 초연한 선비의 삶, 자연과 도의 뜻을 품은 자신의 이상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진 글들도 강세왕 자신이 본인이 직접 쓴 것이죠. 이 그림의 특별한 점은 또 색을 통한 얼굴의 깊은 음영, 먹의 농담이 아닌 색을 통한 얼굴의 깊은 음영이랄지 옷자락의 색을 통한 음영, 즉 다른 평면적인 한국화와 달리 보다 뚜렷한 입체감이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강세왕이 60세 이후 관직에 나가 그 이후로 중국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과 서양의 화풍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양 화법을 조선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많이 접목했으며 김홍도에게도 전해줍니다. 더 많은 문명의 교류가 활발했던 국제 도시가 되어 국제 국가였던 중국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걸 안타까워했던, 매우 열려있고 삶에 대한 갈망, 문화적 갈급함이 간절했던 뛰어난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전시실 양쪽에 병풍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단원이 34세의 비단의 먹과 색으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한쪽은 6폭의 그림이 쭉 연결되어 있는 병풍인 서원 아집도, 서원에서 열린 앞치너치는 모임이란 뜻의 서원 아집도이고, 다른 한편의 병풍은 서로 다른 8폭의 그림이 각각 하나씩 따로 병풍에 그려져 있는 행려 풍속도입니다. 그럼 이쪽의 행려 풍속도 먼저 살펴볼까요? 이 작품 제목의 행려란 나그네가 세상을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즉 행려길에 만난 기억에 남는 풍속 장면을 하나씩 그려놓은 병풍이죠. 이 작품은 화가 강희연의 집 담졸헌에서 그린 것으로 산천을 유람하는 풍류 과객이 지방의 풍속을 취재하듯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정조가 직접 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알아낼 수 없으니 이렇듯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려오게 해서 나라 삶을 살피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일종의 김홍도가 사진 기자와 같은 역할인 것이죠. 이렇듯 김홍도는 정조의 개혁 정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그림 평이 쭉 윗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이 평도 모두 강세왕이 적어준 것입니다. 강세왕과 김홍도의 관계를 잘 보여주죠. 김홍도의 작품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글귀는 강세왕의 것입니다. 이 8폭의 병풍에는 거리의 판결, 길가 대장간, 나루터, 어물장수, 놀란 나그네, 타작, 노상 풍경, 즉 길 위의 풍경, 훔쳐보기, 이렇게 8폭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수 인물화 형식인데요. 표정과 묘사가 생생해 서화의 산품 중 신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측 첫 번째 그림은 군수가 길에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인데요. 가마를 타고 가는 군수의 가시 뒤로 젖혀졌죠. 만취했다는 표현이에요. 취해가지고 백성들의 소를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느냐는 강세왕의 글귀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진정하는 인물부터 판결을 기록하는 서리의 모습, 판결을 지켜보는 사람들 등 각 인물들이 서로 다른 표정들이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하시죠. 이 그림의 제목 서원 아집도의 서원이란 11세기 중국 송나라 왕선의 별장의 이름으로 그가 소동파 즉 소식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문인과 예술가 15명을 자신의 정원에 초대해 예술, 지식, 정치를 담론하던 모임입니다. 저는 여기서 서양의 살롱 문화, 그 중에서도 율리우스 슈미트가 그린 슈베르트와 친구들의 모임이었던 슈베르티아데 그림이랄지, 요세프 단하우저가 그린 피아노 앞에서 환상에 젖어 있는 리스트 그림에서도 여러 친구들, 리스트의 살롱 유명했죠. 여기 보면 마리다굴
백작 부인도 보이고 조르주 쌍도 보이고 파가니니랄지 메를리오즈, 듀마,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당시 당대를 누렸던 바이런 경의 그림도 보이고요. 네,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후 중국뿐 아니라 많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런 모임을 꿈꾸고 결성하였습니다. 또 이는 화가들이 즐겨 사용한 소재였죠. 김홍도도 그런 시류에 맞춰 서원 장면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여기 쓰여있는 강세왕의 그림평을 보면 중국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과도 우열을 다툴 만한, 오히려 더 그 위에 있는 신품이다 라고 평하고 있어요.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김홍도가 6폭의 병풍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삼고 인물과 경물을 사선으로 배치해서 공간감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쫙 펼쳐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병풍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고 그리고 인물과 경물들을 이 길을 따라 사선으로 배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공간감을 살렸다는 이 구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른쪽 일부부터 보자면 절벽에서 글씨를 쓰고 있는 미불, 원장이죠. 미불이 보이고 그 다음 왼편으로 백시, 이공린이죠. 백시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뒤에 그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 옆으로는 자침, 소식 또는 소동파라고 불리는 자침이 글씨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쪽에는 비파를 타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자침 앞에 붉은 옷을 입고 자침은 여기 있고요. 붉은 옷을 입고 두건을 쓴 인물이 바로 이 모임의 주최자인 왕선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부채 그림을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나비와 찔레꽃이 그려져 있는 화접도, 부채에 그려진 초충도인 화접도인데요. 보시다시피 김홍도는 초충도도 참 잘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 나이 38살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당시엔 부채에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는 것이 휴대성과 실용성까지 더해진 인기 선물 아이템이었습니다. 여기 그려진 나비는 어떤 나비일까요? 좌측부터 호랑나비, 멋쟁이 나비, 왕오색나비입니다. 실제와 정말 비슷하죠? 강세왕은 꼭 나비가루가 손에 묻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나비의 한자가 나비접인데요. 이것을 중국어로 읽으면 띠에 이렇게 불립니다. 이를 중국에서 80세를 뜻하는 노인을 뜻하는 80세 노인을 뜻하는 그 한자어로 질, 이게 질자인데요. 이거를 중국어로 읽게 되면 빠띠에 이렇게 돼서 나비접의 띠에 그리고 빠띠에 띠에 이렇게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장수의 의미로 나비 그림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찔레꽃 덩굴은 자손 번성을 의미하죠. 김경림이라는 역관에게 그려줬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 통역 가는 길에 선물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채꼴 모양의 좁고 정해진 화폭에 구성을 아주 잘 짜서 그린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다음 옆에 있는 김홍도의 명작이 모여있는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시면서 준비한 아까 그 슈베르트와 친구의 모임에 대해서 슈베르티아데를 설명드렸죠. 슈베르트의 슈베르트 앙프롬튜 즉흥곡 도이치 페어자히니스 도이치 넘버 899번 네, 제3번 곡을 제가 연주한 피아노 즉흥곡인데요. 들으시면서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김홍도의 풍속화첩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보물인데요. 전시관 잘 보이는 벽면에 7점과 중앙 전시함에 4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풍속화첩은 박물관에 처음 왔을 때 27점이었어요. 그중 신선도 2점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선도는 풍속화와 주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따로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25점만 풍속화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병풍, 행렬 풍속도와 달리 같은 풍속화이지만 배경을 제거하고 풍속 장면에만 집중되는 차이를 보입니다. 우측부터 서당도, 씨름도, 춤추는 아이, 고두놀이, 윷놀이로 소개되기도 하죠. 기와이기, 대장간, 나들이, 우리 이번 전시에서는 길 위에서 마주친 알 수 없는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7점과 중앙 전시함에 있는 나룻배, 행상, 시주, 빨래터가 이번 전시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당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은 구도가 기역자 구도로 특이합니다. 회초리로 혼을 낸 훈장 선생님과 벌받고 울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 참 익살스러운데요. 이를 중심으로 원근법을 무시하고 화면 중앙에 좀 더 집중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가의 시점은 우측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서당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등을 통해 학생들의 나이와 신분이 다양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겨진 어깨 표현도 인상적입니다. 가장 아래쪽, 우측의 아래쪽 아이 어깨 위가 좀 더 구겨진 옷깃이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아닌가. 다음 차례가 이 학생이 자기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씨름하고 있는 2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원형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씨름 중인 2명의 인물에 집중해 보자면 우측 인물은 종아리에 덧대놓은 행전을 차고 있는데, 반해서 좌측 인물은 그냥 일반 데님을 발목만 묶었죠. 또 우측에 벗어놓은 신발을 보면 하나는 가죽신, 하나는 집신입니다. 이렇게 두 인물의 신분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좌측에 갓을 벗어놓은 채로 다리를 공손하게 모으고 긴장하고 있는 인물은 다음 출전한 선수는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또 여기 엿장수는 씨름이 막 시작돼서 씨름 구경하느라고 관중들이 엿을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악단의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무동의 모습입니다. 여기 공연을 하는 악단들의 옷이 제각각인데요. 이를 통해 정식 악단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계급의 일종의 급조된 해처모여 악단이지 싶습니다. 당시에 무동은 10세 전후에서 악단에 입단하여서 춤을 추며 허드렛 일을 하다가 15세 전후에 악사가 된다고 합니다. 무동의 옷주름에 따라 펄럭이듯 율동적으로 보입니다. 강세왕과 김홍도는 처음엔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평생이 걸쳐 예술의 동반자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 인생을 함께 하는데요. 이 그림은 강세왕이 기와를 굽는 관청 관리로 일할 적에 김홍도가 그곳 직원으로 발령받아 만났을 때 제작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풍속화 중 건축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자 자료입니다. 중앙 전시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룻배, 행상, 시주, 빨래터인데요. 빨래터 같은 경우에는 바위 뒤에 숨어서 은밀히 지켜보는 선비의 눈길이 매우 야릇합니다. 이런 에로틱한 장면은 조선시대 신윤복을 떠올리는데 지금 빨래터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신윤복 못지않게 이런 풍속화를 잘 그렸다라는 이런 야릇한 장면을 잘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윤복의 단오풍정도 이 그림을 빨래터를 보면 생각도 나고요. 로코코 미술가 장오노레 프레고나르의 그네의 한 장면도 떠오르게 합니다. 드가의 발레 장면도 떠오르게 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긴장감, 예술을 통한 해소의 욕구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금강산 여행 자유화했을 때 많은 이들이 금강산 다녀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조선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금강산 여행을 최고의 관광으로 여겼습니다. 서양의 18, 19세기의 귀족 청년들의 유럽 여행을 떠오르게도 하죠. 이때 보통 사대부들은 말이나 가마를 타고 그리고 하인을 데리고 가는데 대개 한 달 정도 걸리는 이 여행은 큰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녀만 오는 건 아쉽잖아요. 그래서 화가를 데려가서 요즘의 인증샷처럼 다녀온 사실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강세왕은 그런 속물적인 여행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금강산 옆 아들이 금강산 옆에 있는 회양이라는 곳에 부사로 발령받아서 가게 되면서 결국 강세왕도 아들을 방문하러 금강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조의 명에 따라 김홍도와 김응환이라는 화원이 함께 가서 금강산을 그리게 되는데 바로 이 작품이라고 추정됩니다. 김홍도의 실경산수 실력을 볼 수 있죠. 밑그림 붓으로만 100점 넘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화첩이 그 밑그림을 그린 것을 모아놓은 화첩으로서 해동 명산 도첩입에 들어있는 금강산의 총석정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총석정이 두 개의 총석정 그림이 김홍도의 그림이 전시되었는데요. 하나가 바로 이 해동 명산 도첩의 이 총석정도 이 밑그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 벽면에 있는 을묘년 화첩에 있는 총석정도입니다. 먼저 이 스케치, 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해동 명산 대첩에는요. 박물관에 32점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10점의 그림이 이 해동 명산 대첩의 초본임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시함에 펼쳐져 있는 이 부분은 통천에 위치한 총석정의 모습을 스케치한 거고요. 이거는 김홍도가
젊었을 때 30대에 그렸던 그림이고요. 아까 보았던 좀 더 멱의 농담과 좀 더 완성된 그림인 이 총석정도, 을묘년 화첩에 있는 이 총석정도는 김홍도가 51세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을묘년 화첩에 8면의 그림이 들어있던 화첩이었는데요. 현재 총석정을 비롯해서 해암 호취, 송하, 유록 이렇게 3개의 면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먹의 농담을 조절해서 안개에 쌓인 총석정 주변 돌기둥을 표현했고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에 놀라 날아오르는 2마리의 새가 화면을 시원하게 화면을 더욱더 시원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기로세련계도, 만월대에서 열린 원로들의 모임인데요. 만월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개성에 있는 고려시대 궁궐터입니다. 사진이 없던 조선시대 기록을 위해서 그림을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은 만월대에서 열린 기념할 만한 모임, 잔치의 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200명이 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기념하고 싶은 순간들을 화가들에게 그리기 위해서 당시에는 참석자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그림을 그린 김홍도는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모임의 주최자인 홍의영이 잔치가 끝난 후에 의뢰를 해서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했음에도 이렇게 생생한 인물 표현이 김홍도의 놀라운 상상력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 그림은 잔치의 전경뿐 아니라 위에 산수화도 함께 그려 넣었죠. 그림 속 잔치는 개성 상인들의 모임인데 조금 통속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려시대부터 개성 상인의 상업 능력과 부유함은 참 유명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인삼의 수요 덕분이었는데요. 당시 중국의 아편 중독이 심각해서 고려 인삼이 근데 그 아편 중독의 만병통치약처럼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 조선시대에는 더욱더 대단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잔치에 참석한 64명의 개성상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산수화, 풍속화, 기록화 요소가 모두 담긴 김홍도의 만년 명작입니다. 바로 옆에 좌측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홍도가 61세 1804년에 그려진 만년의 걸작인데요. 김홍도의 사망연도를 대략 1806년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생애 마지막 무렵입니다. 김홍도는 젊어서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고 정조의 비호 아래 화가로서 최고의 위치에 이르고 도화서를 나온 뒤에도 그의 당시로는 파격적인 그런 정조의 비호 아래서 당시로는 파격적인 지방 현감 벼슬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샘과 모략 그리고 그림 외에는 행정이나 관료 시스템에 미숙했던 탓에 투서에 의해서 얼마 못 가서 직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꼈던 정조 사망 후에는 쓸쓸하고 고독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김홍도는 그림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씀씀이가 매우 커서 말년에는 매우 공공했다고 합니다. 늙은 매화 그림을 그린 것은 그래서 김홍도 자신을 매화에 투영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대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이름을 구석에 적어 넣었는데요. 이 작품은 매화나무의 구부러진 화면의 정중앙에 세로로 적어 넣었다는 점입니다. 구부러진 매화와 그의 호, 당구가 적혀져 있는 것이 또 다른 매력적인 구도로서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좌측 벽면 두루마리 그림들은요. 고사 속 인물들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오른쪽부터 살펴보면 취유간화라고 술 취한 채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송나라 시인 인포, 여기 보면 호리병, 술병이 보이고 매화나무가 보이죠? 인포를 그린 것이고요. 풍산아금, 동산에 은거한 동진의 재상 산을 그린 것이고요. 적벽 야범, 적벽에 배를 띄우고 논이는 송나라 시인 소식, 소동파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맨 좌측의 이 작품은 이교 수서, 이교라는 다리에서 황석공에게 병법서를 받고 있는 장량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 벽면에는요, 좌측에 선동취소도라고 피리를 부르는 어린 신선을 그린 작품이고요. 보면은 등에 그 빨간색 호리병과 불로초, 소나무 잎이 솔가지가 보입니다. 은근하게 뜨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우측의 그림은 궁궐의 여인 사녀도를 그린 작품인데요. 한 번에 과감하게 그은 선으로 형태를 잡고 색을 더했습니다. 섬세한 붓질로 이목구비도 표현했고 붉은 홍조와 여인의 시선이 신비롭게 보입니다. 신선도 화풍, 아까 좌측에 봤던 선동취소도와 비슷한 화풍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김홍도는 신선 그림도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러면 다감갑 체험실을 지나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대형 작품은 평안감사 부임을 축하하는 연회를 묘사해 놓은 세 개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예전엔 김홍도의 작품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금은 작가 미상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림 화풍을 보면 김홍도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기로는 김홍도 화단, 유명한 화가들은 혼자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크루들이 있죠. 이렇게 김홍도 프로덕션 화단에서 함께 만든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안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직책이었는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동강 물에다가 소나무로 불을 놓은 걸 관솔이라고 하거든요. 그 관솔을 방석에 올려가지고 그 방석을 이렇게 대동강 물 위에 이렇게 띄워놓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어마어마한 잔치를 해서 평안감사를 축하했던 걸 보면 대단한 직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동강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안감사를 축하하는 잔치고요. 맨 처음 보신 이 작품은 연광정에서의 잔치. 이 그림은 부병로에서 열린 잔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또 재밌는 점은 평양의 지형이 배 모양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우물을 파면 지대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치 베네치아처럼 말이죠. 평양 사람들은 우물을 파지 않고 대동강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동강물을 그래서 지게로 지고 들어오는 지게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의 굿즈죠. 제일 인기 있는 굿즈에 나오는 이 캐릭터도 바로 연광정에 있는 이 취객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동강에서의 연회를 보면서 핸델의 수상음악이나 그리고 왕궁의 불꽃놀이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음악이 이 그림을 보면서 귀에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더보기란에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악 주소를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시면 더욱더 즐거운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홍도전과 국중박 대표 유물전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층 반가사유상에 있는 사유의 밤과 외규장각 의궤가 전시된 국중박 대표하는 전시실이 있으니 꼭 개별 관람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즐거운 해설로 찾아뵙기를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해설의 피아니스트 김선주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